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한미정신건강협회와 TKC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미정신건강협회 회장 조지희라고 합니다. 저희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 행동건강 및 특수교육 분야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결성된 이후 지난 18년간 저희는 미주 한인사회 내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미주 한인 이민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절한 치료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정신건강 교육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마음건강 클리닉 원장님이신 김은희 간호학 박사님과 함께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신과 진료나 심리치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인식이 굉장히 극과 극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자마자 약부터 이렇게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극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박사님, 약물 치료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약이 많이 처방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의학과 과학이 잘 발달해서 많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이제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는데, 현재 정신과 질환의 주요 치료법은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가 대화를 통한 어떤 치료적 개입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한다면, 약물 치료는 정신과 질환을 그 뇌의 내과적 아니면 기질적 질환이라고 보고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 치료의 어떤 장점은 그 단기간에 현저한 그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정신과 약물은 우리가 이제 그 치료하는 정신과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강박증 같은 그런 불안증에 쓰이는 그 항우울증, antidepressant,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한 불안 증상이 있을 때 그 단기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는 anxiolytic, 항불안제, 우리가 이제 그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그 정신분열증에 쓰이는 antipsychotic, 그 항정신성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조울병과 심한 감정 기복에 쓰이는 mood stabilizer, 우리가 이제 기분 안정제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흔히 이제 쓰이는 ADHD약, 그것은 뭐냐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거기에 쓰이는 우리가 ADHD 약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약이 안전한가요? 부작용 같은 거는 많이 없나요? 그래서 약물요법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신중하게 약물요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과 치료로 인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잘 저울질해서 약물요법이 이제 혜택이 더 많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약물 그 요법을 권유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약물이 필요한 분들께 약이 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효과, 그리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치료법이 있는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여부도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잘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그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죠. 정신과 약물들도 다른 내과 약들과 같이로 각각의 그 약들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그 1990년대에 진짜 거의 그 혁명 아주 그냥 상당히 이제 그 개혁적인 어떤 그 정신과 약물의 어떤 그런 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쓰이고 있는 어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그리고 ADHD 약들은 어떤 처방사의 어떤 지시를 잘 따른다면은 지나가는 어떤 부작용인 그런 뭐 메스꺼움이나 아니면 두통이라든가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경험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그 엔타이사이카릿, 그다음에 무드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전 수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수칙을 잘 따라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면은 심한 부작용 없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현재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FDA 식약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어떤 그 약물을 미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약물을 어떤 승인하는 데는 엄청난 까다로운 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지 이제 우리 그 국민들에게 쓸 수 있는 어떤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질환에 어떤 약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물 치료를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좀 저에게 와닿은 부분은 정말 이렇게 처방받은 대로, 지시대로 그 약을 처방받은 대로 먹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와닿았던 이유가 많은 환자분들이 처방받은 대로 드시지 않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자기가 이제 줄이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를 내가 좀 먹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받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시작하면 왠지 평생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또 이렇게 처방받은 대로 먹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맞아요. 참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걱정인 거는 이걸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약물 치료의 원칙은 상태가 호전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끊어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봐서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치료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재발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 이렇게 중증인 경우에 보면은 약물 요법이 없이 이제 계속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재발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처방하시는 분을 꾸준히 만나도 이제 처방하시는 분과 함께 약을 끊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약들 중에 ADHD 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 정신과 약을 먹인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약물 치료는 좀 듣기만 해도 꺼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먹여야 하는지 아니면 먹인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이렇게 좀 상식이나 그런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심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이제 상당히 심해서 학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소아정신과 약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문제 때 어떤 약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그 아이들의 경우 이제 본인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본인들이 어떤 그 치료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결여가 되셔서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 그런 그 기회를 못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문제를 간과하시지 말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최선으로 발휘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어떤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신과 약은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신과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의사와 그다음에 석박사 학위를 소유한 그리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가진 정신 전문 간호사들이 이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약물 치료만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근본적인 그다음에 재발이 없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두 개의 어떤 장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완 병행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그 예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약물 치료나 어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으로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서 좋은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과 치료도 내과 문제처럼 조기 발견으로 때에 맞는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이것이 이제 좋은 예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TKC 정신건강 캠페인 김은희 간호학 박사님과 함께 약물 치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